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태지원 작가님의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 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의 프롤로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늘 그렇듯 인터넷 개미지옥 속을 헤매고 있었다. 예민보스 테스트라는 제목이 돌연 눈에 띄었다. 테스트를 해보니 문항 18개 중 13개가 예스에 해당했다. 예민한 사람에 속하는 유리멘탈 개복치에 당첨. 그나마 더 상위 단계인 예민보스 끝판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지금까지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매사에 둔감하고 쇠심줄같이 단단하다 믿었다. 물론 이런 예민한 사람도 장점은 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환경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해 배려심이 높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단서를 받아 잘 읽어내기에 그에 대한 회의감, 외로움 등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좋아하는 나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살피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심지어 나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도 나는 상대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반박하지 못하고 꾹 참는 날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한다. 대화 도중 쉽게 지치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 스스로 완벽주의와 높은 기대치로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대화 자체가 피곤한 사람들. 무례한 대화에 사이다킥을 날리고 싶으나 하지 못하고 이불킥만 날리는 사람들. 내면의 대화에 도리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나와 비슷한 유리멘탈 개복치나 예민보스들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덜 지치고 피로하며 회의감이 적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타인의 발언에 쉽게 상처받거나 요동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읽어줄 글들은 청자들에게 이를 위한 처방전을 내릴 것이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면의 사고방식을 작가의 경험에 맞추어 읽어주려 한다. 단, 완벽한 처방전은 아니지만 이 책으로 작은 용기나 위로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와 각 챕터마다 4-5개의 토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다 너무 공감되고 좋은 글들만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 그중 제일 공감 가는 토픽들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토픽은 1장 1챕터 감정과 마음 달래기의 감정의 파도는 언제나 소란스럽다 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같은 직장에 A라는 친구가 나에겐 있었다. 나는 늘 초조했지만 A의 여유로운 태도에 분위기를 온화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었다. 이런 A에게도 인간관계의 갈등 국면이 있었다. 같은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상 과한 부탁을 했고 이에 대해 A는 항의를 하며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 덕에 소문이 직장 전체에 퍼지는 데에는 반나절이 걸리지도 않았다. 급작스레 불안한 마음에 나는 A를 찾아가 조심히 안색을 살폈다. 걱정이 담긴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아직 모르니?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 걱정하는 척 이야기를 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A 특유의 무덤덤한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늘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렇듯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처럼 말이죠. 또 이런 부분들은 곧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자책과 걱정,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같이 들어봅시다. 이런 일말의 두려움, 찜찜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되돌아보건대 나는 함께 대화를 나눈 이들을
나를 평가하는 심판석이나 관중석이 꽉 들어차게 모았던 것이다. 그들이 평가 아래 나의 평가 점수가 갈렸다. 즉, 나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다. 저 또한 이제 사람들을 마음속 관중석에 강제로 앉혀놓고 계속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지?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강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닥 괜찮진 않았는데 라는 피드백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또 내가 뭘 또 잘못했을까? 뭔가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에 잠겨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가상의 관중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게 되며 일명 사회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반응이나 나에 대한 평가에 너무 과민 반응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작가님이 처방전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즉,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감정을 안겨줄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상대의 기분은 엄연히 그 사람만의 선택 영역이다.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생각은 일종의 오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꼭 내가 좋은 사람,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언제나 무례한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 나쁜 사람들마저 언제나 일정 비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규칙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기에 누가 나를 심판하려 하면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마음속 가상의 청중석을 빠르게 철거해보자. 그러면 의외의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저 또한 가상의 청중석을 완전히 철거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등 마음속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내 감정의 청중석은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2장의 조금 달라도 괜찮다의 타인의 마음이라는 토픽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 작가님인 나는 홍대 주변 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는 도중 남자친구의 어두운 표정을 발견했다. 연애 3개월 차에 불과해 서로의 활짝 웃는 얼굴만 알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그늘진 안색과 표정을 흘긋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상대의 기분과 그날 식사했던 곳의 분위기를 분석했다. 그날 내가 꺼냈었던 수많은 주제 중 무엇이 그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든 건지 좋지 않은 표정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다.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니 늘 그렇듯 나의 행동에서 원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결론이 나자 서운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그리고 몇 달 후,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했을 때 내 머릿속 탐정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날 남자친구를 어둡게 만든 원인은 대화도 내 행동도 아니었다. 범인은 복통이었다. 이유도 모른 채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품었던 게 미안해졌다. 항상 우리 같은 유리멘탈 개복치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어적으로 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예민해서 나로 인해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 고민하고 불안해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작가님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대화 도중 누군가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흐름이 막힐 때 원인을 100만 가지쯤 추측해 본다. 특히 관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일수록 서운함이 밀려오곤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중 으뜸은 타인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이라
인간관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있다. 대화의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관계의 양상이나 대화의 흐름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원인을 따지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특정한 상황의 원인을 찾아내며 머릿속을 헤집어봤자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다. 또 머릿속 극단적인 이분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해주었는데도 왜 그리 나를 소홀히 대할까? 와 같이 골똘히 고민하는 행위는 그래서 부질없고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그에게 합당한 이유를 용기 내어 물어보자. 답을 찾기 힘들다면 신경 끄기 기술을 발휘하는 것도 좋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머릿속에서 내려놓는 것도 삶의 중요한 요령이다. 즉 이렇게 예민 보스들은 뭐든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 등 너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진짜 왜 그런지 그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럴 용기가 안 난다면 그냥 최대한 신경 쓰지 않도록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3장의 산뜻하고 가벼운 이라는 챕터에서 카톡 대화의 마무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라는 토픽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카톡 대화의 5분 이상 시간을 끈 적이 있다. 밤 늦은 시각에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지인과의 카톡. 둘 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채팅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서로 잘 자라고 했지만 상대방도 나도 의뢰 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 카톡 대화의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 상대가 답을 하면 나도 거기에 꼭 답을 덧붙여야만 하는 의무감에 휩싸여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사실 이제 대화 그만하자는 간결하고 명확한 멘트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대인들은 다년간의 사회생활로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민망한 단어나 표현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 언어학에서는 이걸 완곡어법 내지는 완곡표현이라고 한다. 거칠고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상대방을 위해 숨기는 배려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완곡 표현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련된 기술이지만 배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칫 상대방에겐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제 자신이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란 걸 너무도 잘 알아서 상대방이 채팅을 치면 예시처럼 그 마무리 멘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그만두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 완곡어법을 다루고 표현을 제대로 해야 할지에 대해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카톡 대화의 마무리 멘트는 단순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완곡 표현은 마음의 찜찜함과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처음 이야기했던 친구와 나의 카톡 메시지를 떠올려보자. 대화의 당사자인 둘 다 대화를 마치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마무리 멘트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할 이유가 없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도에 집중해 말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2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충분하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는 안녕. 이 2가지 의도만 전달해도 대화를 끝낼 때 서로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또 완곡함에서 살짝 벗어나 단호해져도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모티콘 하나 덜 보냈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상대의 완곡 표현으로 인해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엔 대화의 간결한 메시지를 찾아 상대방에게 물어봐도 좋다. 예를 들어 오늘 사실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럼 이야기를 빙빙 돌려 말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하는 이의 의도를 추측하며 혼자 서운해하기보다는 그의 메시지를 간결히 되묻는 것도 낫다. 오늘은 만나기 힘든 컨디션이란 말이지. 그럼 다음에 보자. 정도로 대화의 숨은 속뜻을 정리해줘도 된다.
완곡 표현은 분명 아름다운 배려가 담긴 좋은 화법이다. 하지만 배려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하자. 마무리는 마무리일 뿐이다.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분명 좋은 분위기이고 이제 둘 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는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 부분은 책에서 확실히 배워가는 부분입니다. 5장의 내면이 서늘함을 달랠 때 라는 챕터의 삶의 변수와 인생이라는 토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의 계획표는 어긋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시절 방학식 날마다 일일 생활 일과표를 만드는 것이 일종의 취미였다. 커다란 도화지에 정성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린 후 계획은 시간 단위로 때로는 분 단위로 세웠다. 비록 다음 날부터 늦잠을 자 계획은 어그러지기 일쑤였지만 계획을 세우며 꿈에 부푸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사춘기와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계획형 인간의 표본으로 살았다. 계획형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변수이다. 오늘까지 꼭 해놓기로 한 일과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만남이 생겨 계획이 어그러지면 마음이 찜찜했다. 나에게 도착한 인생 최대의 변수는 바로 코로나19였다. 닥치기 직전 나와 남편은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다. 며칠을 지새우며 숙소와 비행기표를 마련했지만 긴 시간 정성 들여 세운 계획은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다. 철저하게 계획표를 세워왔던 나에게 엿을 먹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 계획표 따윈 이젠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이것처럼 이젠 코로나19가 많이 해소되어 가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인생의 계획표, 플랜들이 무너진 사람들도 그리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들었을 사람들이 많은데 작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획표가 어그러진 후 나 역시 한동안 무력감에 휩싸였다. 어느 것도 예측하고 통제할 수도 없으니 모든 일에서 손 놓고 싶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매우 절망스러웠다. 어떤 방식이든 이 무력감의 늪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삶에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오늘의 내 행동, 유일무이한 건 오직 그것이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루틴 만들기, 이른바 갓생이 하나의 트렌드라는 기사를 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였다. 여기서 루틴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청소하기 등 작은 것들을 실천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장기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할 일, 즉 단기적으로 미세한 할 일들을 정해놓고 지켜내는 일들이었다. 결과나 장기 목표가 있는 것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기분이 휘둘리는 변수가 곳곳에서 휘어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때는 먼 미래의 생각은 잠시 놔두고 오늘 할 분량의 일에 집중해보자. 마음의 동요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같이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정상이다 라는 마음속 규칙을 폐기하자. 인생의 커다란 파도를 내 손으로는 절대 못 막는다.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다. 그래서 삶의 재미를 느끼려면 적당히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융통성이 필요할 때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인생 플랜, 공부 플랜에 매우 집중했었는데 항상 지켜지지 않던 제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통제하기 제일 힘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나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을 배제하고 내가 오늘 정말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만을 계획으로 잡아보니 그제서야 성취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없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는 6장의 예민함의 안식처 만들기 라는 토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의 신선함을 찾아서 신림동 지하바의 좁은 계단을 내려간다. 실내에는 빠른 템포의 재즈와 음악이 울려 퍼지고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옅은 땀냄새가 느껴진다. 넓은 홀에는 짝을 이루어 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 역시 얼른 춤을 추고 싶어 스윙화로 재빨리 신발을 바꾸어 신었다. 이 시간 나는 원래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마찬가지로 서로의 신상을 캐물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결혼 전 한때 스윙댄스 동호회 활동을 했다. 직장 생활에 지친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한 무리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본 것이 계기였다.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온라인으로 카페를 가입한 후 오프라인 강습을 들으러 가면 된다. 카페에 가입할 때 아무렇게나 지은 닉네임이 내 호칭이 되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아무도 내 본명을 궁금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신선했다. 물론 동호회도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이라 강습 후 뒤풀이에서 서로의 직업이나 나이를 묻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동호회에서는 기존에 만났던 학창시절의 친구나 직장 동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만들어졌다.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저 리더와 팔로워로 만나 어울려 춤을 추었다. 당시는 직장 생활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대부분은 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춤을 추던 순간에는 직장에서의 나를 잊었다. 직장 생활에서의 고민, 긴장, 불안감 등이 모두 사라진 음악과 춤만이 존재하던 순간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직장 생활,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관계 등 많은 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고 이 동호회에서는 인간관계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좀 더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해요. 결혼하면서 동호회는 관뒀지만 그 즐거움만은 여전히 생생하다. 모든 상황이 자유롭고 버겁지 않았던 이유를 1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본다. 첫 번째는 춤이라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민감한 이들이 날이 서 있을 때는 언제일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이다.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는 순간 관계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특히 나의 경우에는 대화를 나눌 때 스스로가 바보 같아 보이거나 서툴러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춤을 출 때에는 적어도 나에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아니며 온전히 내 즐거움을 위해 지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직장이라는 끈끈한 연대에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 존재감이나 욕구를 숨겨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끈끈한 연대는 탈퇴가 어려우며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대부분 배신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호회 활동은 여러모로 달랐다. 강습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대다수 춤을 취미로 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강습 도우미나 강습생들도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 속했다. 춤 동호회처럼 소셜 네트워크나 취미 동호회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연대는 탈퇴가 비교적 쉽고 감정 노동이나 대의를 위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서로의 소통이나 단절이 매우 편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쉬워진다. 이렇게 끈끈한 연대는 집단이 주체이지만 느슨한 연대는 나 자신이 주체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만날 수가 있고 다른 개개인들과의 가치관이나 관심사의 교류를 쉽게 하고 필요로 따라 뭉치거나 흩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차복차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